2013년 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길바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한 남자가 탄생합니다. 사람들은 늘 새롭고 특이하고 전에 없었던 것에 환호하죠. 이날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는 그 관심을 끝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가볍게 듣다가 끔찍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흥미롭게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세요. 채널 재생 목록에서 실제 사건 사고 클릭하시면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3년 2월 1일 제섭 라이즈백이라는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는 원래 스포츠 쪽 앵커 겸 기자였는데 방송국의 기자가 부족해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사건 사고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간 취재에서 그는 대박 기사를 건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박 화제의 인물을 찾게 된 거죠. 그가 취재하러 간 사건은 웨스트 프레즈노 맥킨리와 마크스 차로에서 난 차 사고였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고랑 조금 달랐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도로가에서 가스 공사를 하던 작업자를 쳐서 이 작업자가 이 사고 차량이랑 트럭 사이에 끼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것 같은 거예요. 사고를 낸 후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막 이상한 말들을 중얼중얼거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흑인들은 다 어떻게 돼도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 남자는 운전을 하다가 저쪽에서 가스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자기 차로 이렇게 콱 덮쳐버린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처음에는 다들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운전자 상태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특정 인종 비하 단어를 계속 쓰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당시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한 중년 여성이 차 사이에 어쨌든 사람이 껴있으니까 얼른 그를 돕기 위해서 막 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운전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키 193cm, 몸무게 130kg이 넘는 거구의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거구의 운전자가 이 작업자를 도와주러 온 이 중년 여성을 갑자기 꽉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쁘게 껴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꼼짝 못하게 약간 숨막히게 자기 품 안에 이렇게 꽉 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성의 목을 조르며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미 자기 차로 사람 하나를 쳐놓고 그 피해자를 도우러 온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젊은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 이 거구의 운전자를 공격해 여성을 구해냅니다. 이 극적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사건 사고를 취재하러 나온 기자 제섭 라이즈백이 이 중년 여성을 인터뷰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젊은 남자는 히치하이커나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제섭이 이 여자를 인터뷰하면서 도로 건너편을 이렇게 봤는데 반대쪽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길고 반다나를 쓰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 딱 노숙자 히치하이커 같았죠. 아, 저 사람이다. 이 기자 제섭은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저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하고 그에게 말을 거는데요. 이 인터뷰가 그의 현재까지 커리어 중에 가장 유명한 인터뷰가 됩니다. 제섭은 가장 먼저 그에게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고 사건의 정황부터 묻는데요. 그 노숙자 같은 젊은 남성은 방금 전에 사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흔들림이 없고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 기자의 질문에 가장 먼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그타운에서 왔고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랑 서핑을 좀 해요. 이렇게 딱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무슨 방송을 맨날 해본 사람처럼. 여기서부터 좀 범상치가 않은데 그 뒤에 하는 말은 더 놀라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태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실수해도 사랑받을 수 있고 외모, 능력, 나이, 키랑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 가치는 누가 뭐래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첫 사건 사고 뉴스 취재를 나왔는데 와, 이거 원래 이렇게 감동적인 건가?
이 사람 조금 전에 사람 하나를 구한 데다가 뭔가 태도도 굉장히 힙한 것 같고 하는 말도 범상치가 않은 약간 스타가 될 기질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사말을 건네더니 그는 기자가 물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운전자 놈 옆자리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노숙자 히치하이커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차를 무료로 얻어 타고 이동하는 걸 말하죠. 이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를 얻어 타고 같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타서 듣자 하니 그놈이 운전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이상한 소리들을 했대요. 자기가 뭐 14살짜리 소녀를 어떻게 했다는 둥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예수라는 걸 깨달았어.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도로 저쪽에 있던 작업자를 달려가서 쾅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작업자가 차 사이에 끼었고 한 여성이 그를 도와주러 오는데 이 덩치 큰 운전자 놈이 차에서 내려서 이 여성을 공격한 거죠. 이 히치하이커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 운전자 놈이 하도 거구라서 그 여성의 목을 무슨 연필처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냅다 손도끼를 들고 그놈의 뒤를 덮쳤죠.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자신이 그 거구의 남성을 내리칠 때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재연을 해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Smash, smash, smash. 예. 네, 강타 했다는 의미죠. 뭔가 살짝 랩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사람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어떤 사건의 목격자나 사건 관련자들이 인터뷰하는 거, 증언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를 dude, bro 막 이렇게 부르면서 F로 시작하는 그 영어 욕도 추임새로 한 문장에 막 2-3번씩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무슨 래퍼가 랩하는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손도끼로 사람을 내리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취재하던 사람들은 아니 뭐 노숙자들이 집 없이 떠돌다 보면 어떤 도구로서 손도끼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남의 머리를 서슴없이 도끼로 내리쳤다는 건 조금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긴 한데 그리고 그 상황을 또 심지어 이렇게 즐겁게 묘사하는 것도 좀 소름 끼치기는 한데 아무도 처음에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선한 영웅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인터뷰 중간에 재섭이 그에게 이름을 묻는데 그는 저는 도그타운에서 온 카이입니다. KAI예요.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기자가 성은 뭔가요? 라고 묻는데 이때도 No bro 막 이러면서 전 그딴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도 없고 그냥 카이다 이거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카메라맨은 아니 손도끼를 휘두르는 히치하이커가 나타나서 상황을 해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세련되진 않았는데 마음만은 보석 같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재섭이 카이를 인터뷰하는 걸 주변에서 다른 기자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섭이 인터뷰를 마치자 그들도 막 우르르 달려가서 카이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카리스마와 스타성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더 힙한 건 자기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으면 사실 여기저기 막 더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웬일인지 카이는 인터뷰 더 안 하겠다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재섭이 그 상황을 멀리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속으로 외칩니다. 아싸, 이건 진짜 특종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면 위험에 빠진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만든 빌런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서는 영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건은 그걸 다 갖춘 거예요. 근데 또 영웅이 너무 특이하고 힙하다? 근데 그 영웅과의 단독 인터뷰를 따냈다? 대박인 거죠. 흔히 우리가 방송국 놈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날 재섭을 포함한 그 방송국 놈들은 복덩이 잡았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날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마치고 재섭은 스튜디오에서 이 사건을 잘 전달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그 운전자는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경찰에 체포됐죠. 그렇게 방송을 마치고 재섭은 이날 밤 이 인터뷰 전체 내용을 공개해서 이걸로 한번 대박을 터뜨려보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뉴스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분량은 편집을 거친 한 1분 30초 정도가 다였는데
6분 분량의 이 전체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한 거예요. 이 영상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한번 걸어 놓아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게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재섭이 유튜브에 카이 인터뷰 영상 전체 분량을 업로드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는 딴 세상이 돼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올린 게 자기한테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였다. 다시 말해 인생 역전의 계기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평소에는 조회수가 한 2, 30 정도 나오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상은 밤사이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요.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 카이라는 스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SNS 플랫폼에서까지도 이 카이의 영상을 언급하고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한 가수들 뮤직비디오나 이런 화제가 되는 영상이 뜨면 그걸 보면서 리액션 하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카이의 영상에도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가 생기고 패러디 하는 영상들도 넘쳐납니다. 특히 그가 스매시, 스매시, 스매시 하는 이 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밈이 되기도 해요. 보면 정말 별의별 음성 편집 버전도 있고 노래랑 자막을 붙인 2차 창작물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고퀄인 것들도 많아요. 이건 어떤 사건의 영웅, 감동 이런 차원을 넘어서 재미 요소로까지 그러니까 예능적으로도 소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카이가 유명인사가 되면서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카이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 또 카이한테 스케이트보드를 주겠다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카이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거 보는 분들 중에 저한테 서프보드랑 웨트슈트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굉장히 엉뚱하죠. 지금 뉴스 인터뷰하면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살면서 첫 TV 인터뷰였을 텐데 떨지도 않고요. 누구를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필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또 어떤 희열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좀 엉뚱하고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들 보고 4차원이다 이러면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4차원인 척 하는 거는 매력이 없거든요. 이 카이는 꾸미지 않은 4차원 그 자체였던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 참신하고 신선한 캐릭터까지. 그는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유명 TV쇼에서 그를 언급하기도 하고 온갖 리얼리티 쇼에서도 그를 막 섭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이 카이 얘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시청률 보증수표가 되면서 당시 정말 많은 방송에서 그를 언급하며 대세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두 팀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미 키멀 라이브라는 심야 토크쇼 팀이었고 또 다른 한 팀은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리얼리티쇼 매니저가 나중에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라는 아주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해요. 리사는 사실 이제껏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별별 스타들과 별난 셀럽들을 많이 봤는데 카이 이 사람 완전 인정이다. 영웅인데 노숙자다? 거기다 재밌고 귀엽고 순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확실히 있다. 이러면서 카이를 섭외해가지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온갖 거대한 채널과 방송팀에서 이 카이를 섭외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대체 집 없는 노숙자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섭외를 하겠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카이를 가장 먼저 인터뷰했던 기자 제섭 라이즈백이 키를 쥐고 있었어요. 모두가 카이한테 다 관심 집중인데 그랑 연락이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딱 한 명뿐이고 그게 바로 제섭이었던 거예요. 이 기자 제섭 라이즈백이 카이의 이메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섭에게 카이의 이메일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6분 만에 124통의 메일이 온 적도 있었대요. 일본, 호주, 미국 동부, 서부에서 막 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난리통을 제섭이 카이에게 드디어 전달을 합니다. 카이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널리고 널렸다. 근데 내가 1번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기회들에 대해서도 다 소개시켜 줄게요. 라고 말해요. 그렇죠. 제섭은 어찌 보면 자기가 직접 취재해서 발굴한 인물인데 다른 프로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겠죠? 방송인으로서 자기한테 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어떻게든 이 카이를 다시 찾아내서 더 얘기도 나눠보고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이에게서
연락이 와요. 자기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주유소에서 폰을 빌려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섭은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이쯤 되니까 이 재섭의 상사도 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하면서 막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카이한테 호텔을 잡아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이 되는 곳에 잡아두고 빨리 만나러 가라 라고 합니다. 촬영기사와 방송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카이를 만나러 스톡턴이라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목적지는 비밀이었어요. 정보가 새나가면 다른 방송사에서 막 먼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디어 다시 만난 카이. 그는 제섭 라이즈백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썼던 똑같은 반다나를 쓰고 여전히 힙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납니다. 제섭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카이를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인의 친구, 세계적 영웅 카이입니다. 이날 취재팀은 카이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생활상을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카이는 자기가 이렇게 방송 마이크를 딱 쥐고 또 다른 노숙자를 보여주면서 아, 제 친구인데요. 어제 단속반이 와서 이 친구를 단속했다고 막 경찰들 욕을 하기도 하고 근처 가게에서 훔친 물건을 카트에 담고 밖으로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대중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시 현장에 있던 촬영기사는 막상 가서 카이를 만나보니까 그가 그 유명한 영상 속 영웅이랑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대요. 엉뚱하고 별난 그 특유의 에너지 때문에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촬영하는 내내 방송팀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하다가 막 비트박스를 하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막 불쑥불쑥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카이만의 사람을 끄는 매력과 카리스마로 작용합니다. 흔히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면 건실한 사람,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반듯한 막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건 완전 새로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심지어 카이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요.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좀 귀에 꽂히고 좀 힙합니다. 이날 촬영하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도 찍거든요. 자기 기타는 없어가지고 근처에 기타 매장에 가서 찍는데 이 연주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연주 매너도 수준급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모자를 벗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반다나를 이렇게 뒤로 촥 넘기면서 그 긴 머리를 흔들며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카이는 노숙자인데 영웅이야? 영웅인데 특이해. 이런 식의 그만의 캐릭터를 그날 촬영에서도 보여줍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송팀과 카이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재섭이 말해요. 지금 5만 유명한 TV쇼랑 토크쇼에서 당신을 원하고 있다. 당신은 이제 정말 갑부도 될 수 있고 뭐 원하면은 가수도 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유명한 대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널리고 널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데 카이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이랑 펜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딴짓만 해요. 재섭이 카이를 부릅니다. 카이,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엄청난 기회라니까요. 근데도 카이는 계속 딴짓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 저기 어디 가서 대마초나 피우고 싶어요. 아니 지금 대스타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삶 앞에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냥 다 됐고 그냥 저런 거나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다니. 재섭이 다시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섭의 말이 끝나자 카이는 그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연필을 이렇게 타르르 굴려요. 연필이 핑글핑글 돌다가 이윽고 멈춥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연필 굴리기를 한 거예요. 연필이 멈추자 그가 하는 말. 저는 그냥 가서 대마초나 피울래요. 진짜 대단하죠. 기자 제섭 라이즈백이 카이를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우리 얘기도 잘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그 토크쇼와 리얼리티 프로그램 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뭐라고? 아니 걔 그게 지금 진심이래? 그래서 그들도 카이의 방식대로 다시 접근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대마로 가득 채운 리무진 보내주겠다고 다시 전해줘. 그리고 재섭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카이가 좋다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양아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극적으로 카이의 방송 출연이 결정이 되고 이 내용이 지역 뉴스로까지 나갑니다. 자 여러분 카이를 조만간 새로운 방송에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자 이제 그럼 카이를 이 스톡턴에서 할리우드로 모셔와야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가서 모셔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카이는 신분증이 없어서 기차도 비행기도 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리사라는 리얼리티 쇼 매니저가 운전을 해가지고 카이를 직접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유명한 방송팀에서 조금 화제가 됐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그냥 한낱 노숙자였던 남자를 이렇게 멀리까지 왜 모시러 가는 걸까요? 그 당시 미국 리얼리티 쇼 바닥에서는 대중문화의 차세대 아이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끄는 카이를 보고 그래 다음 대세는 너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카이가 이번에도 히치하이킹을 해서 센타로자라는 곳까지 오고 거기서부터는 이 리사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카이를 태워옵니다. 리사가 센타로자에 도착해서 카이를 딱 만났는데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뭐였냐면 길에 있는 어떤 노숙자를 보고 와 당신은 어째 나보다 더 없어 보이네요 하면서 자기가 메고 있던 배낭을 벗어서 그 째로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진짜 오만 스타들과 좀 특이하고 멋진 상황들은 다 봤다고 생각했던 이 리얼리티 쇼 매니저 리사도 이건 좀 멋진데?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순간 리사는 결심을 합니다. 할리우드의 다른 프로에서 카이한테 마술을 뻗치기 전에 우리가 얘 데리고 기깔나게 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얼른 계약서를 카이한테 내미는데요. 이 카이가 사인을 하는데 사인도 무슨 동굴 벽화에 있을 것 같은 상형 문자로 하더래요. 서명하는 데만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특이하죠? 자, 이렇게 일단 만나자마자 계약서는 썼고 이제 카이를 무사히 할리우드까지 데리고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리사가 이렇게 카이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카이를 가장 먼저 봤었던 기자 제섭 라이즈백이 그녀에게 귀띔을 해줬다고 해요. 카이를 상대하는 건 마냥 편하고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너무 특이한 유니콘 같은 사람이라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카이가 좀 특이한 건 맞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렇게 드디어 카이를 태운 리사의 차가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대로에 있는 루즈벨트 호텔에 도착하는데요. 리사가 발레 파킹 맡기러 간 사이에 이 카이가 그 할리우드 대로에 잠시 서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카이를 다 알아보고 막 환호하면서 카이의 가장 유명한 멘트 스매시 스매시 스매시를 막 외칩니다. 지나가던 차에서도 문을 열고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카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할리우드 그 명예의 거리 바닥에 보면 스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바지를 내리더니 소변을 봅니다. 진짜로 상상 초월이죠. 담당자들은 그에게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안에 들어가서는 미니바에 있는 술병을 집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벽나발을 불어버리기도 하고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조약돌이 깔려있는 바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방송팀 전체가 호텔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서는 카이가 갑자기 갖고 있던 큰 칼을 꺼내서 그걸 막 이렇게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대요. 리사는 셀럽들 중에 정말 미친 짓 하는 애들 많이 만나봤지만 카이는 차원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꼈었는데 이제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 막 고민이 됩니다. 이들이 원래 담고 싶었던 캐릭터는 집도 없고 가난하긴 하지만 약자를 위해서 나서는 행복한 히치하이커 같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황금 돌덩이를 놓칠 수가 없었겠죠. 리사는 카이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리고 있기 위해서 심지어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리사는 나중에 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끝까지 한번 보시죠. 2013년 2월 11일 카이가 인터넷 스타가 된 지 열흘째 되는 월요일 그동안 카이를 케어해왔던 리사는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카이는 결국 그렇게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날이 드디어 그날이었습니다. 카이는 자기가 이렇게 큰 토크쇼에 출연을 하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처음 겪는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왔을 수도 있겠죠. 담당자들이 카이를 스튜디오로 데리고 갔는데 그 스튜디오 앞에 초대형 토크쇼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또 뭘 했을까요? 그 간판에다 대고 또 소변을 봅니다. 얘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건물 경비원과 방송 담당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카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를 말리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토크쇼 진행자 지미와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는 카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진행자가 바로 뭐 출연료였는지 보너스였는지 모르겠지만 돈 봉투를 건네는데요. 거기에는 $500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카이는 그걸 또 경비원한테 줘요. 오줌 싸서 미안하다고.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상한 행동 100개를 하고 정신 상태는 또 굉장히 불안정하고 산만한 사고 뭉치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쟤를 생방송에 출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방송이 어디로 가려나 걱정에 빠져요. 과연 방송에 어떤 내용이 나가게 될까요? 토크쇼 진행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및 모든 스태프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크쇼가 시작돼요. 카이가 히치하이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모형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진행자가 운전을 하고 오늘의 게스트를 조수석에 히치하이킹해서 태우는 컨셉으로 토크쇼를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카이한테 타세요 라고 했는데 이 카이가 자동차 모형 조수석 부분에 앉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 모형 천장 위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해요. 생방송에서. 아니 무슨 4살짜리 남자애도 아니고. 하지만 진행자는 침착하게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우 아니요 차 위에 말고 차 안에 타셔야죠 하면서 그를 조수석에 앉힙니다. 첫 등장부터 조마조마했어요. 생방송을 지켜보는 담당자들은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는 스웩 넘치는 좀 멋져 보이는 말들을 하기도 해요. 홈리스, 즉 집이 없다라는 의미의 단어 말고 집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의 홈프리라는 표현을 써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좀 있어 보이죠. 그치만 역시나 희한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와, 근데 미국에서 심야 시간대 토크쇼 진행자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행자 지미는 노련하게 카이의 이야기를 잘 받아쳐주면서 카이가 운전자를 때려 눕히고 여성을 구했던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카이가 그 운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놈은 뚱뚱하고 돈 많은 백인 놈이었어요. 뭐 뚱뚱한 백인들에 대한 유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혐오 발언 같은데 싶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 진행자 지미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렇군요. 지금 당신 옆에도 하나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하면서 이걸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얘기를 잘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왜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어떤 서프보드랑 웨트슈트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그걸 카이한테 주고 싶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 토크쇼에서 드디어 카이에게 그것들을 실제로 선물합니다. 이렇게 토크쇼가 끝나고 담당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짐이 진짜 리스펙을 외치면서 칭찬해요. 야, 저 정신머리 없는 카이를 데리고 방송을 해내다니.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 카이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날 토크쇼 방송 자료 화면을 보면 뭐 음악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카메라 앞에서 편안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 행동이 가끔 뭐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되게 편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카이의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방송 데뷔를 한 카이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팬들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카이가 기타 치고 노래도 하니까 공연을 해달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어떤 밴드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밴드의 보컬이 카이를 가까이에서 본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나중에 증언을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쎄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공연 시작 전에 대기실에서 카이가 이제 오늘 같이 공연하는 그 밴드 보컬한테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손도끼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카이는 그 덩치 큰 운전자의 차를 히치하이킹해서 타고 가던 중이었잖아요. 카이가 그 남자가 나를 태워주길래 내가 그자한테 대마초를 줬거든? 근데 약발이 너무 세서인지 감당을 못하면서 막 급 흥분을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대마초라고 하면서 걔한테 주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약물들도 있어. 크크크. 그 자식은 전혀 몰랐겠지? 이러면서 막 웃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밴드 보컬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자기 범죄를 털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사람을 구한 건 구한 건데 그 전에 애초에 사고가 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건 카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카이는 그날 내내 계속 희한한 말들을 하면서 막 흥분했다가 다시 급 차분해지고 막 이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또 공연 끝나고 클럽 앞에 나무에다 오줌을 싸서 쫓겨나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괴랄하기 짝이 없죠.
이렇게 공연 무대에도 서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회는 넘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느낀 듯 합니다.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가 유명해진 지 3개월째 되던 5월 13일 월요일, 뉴저지주 클라크에서 73세의 한 저명한 변호사 조 갈피 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평소 스케줄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이웃이 집에 가봤는데 문 앞에 일요일과 월요일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집안을 수색하게 되는데 안방에서 숨진 채 변호사 조가 발견됐던 거죠. 속옷을 입고 양말을 신은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근데 몸싸움을 했던 흔적이나 강제 침입 흔적도 없이 집은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다가 테이블에 놓인 메모를 한 장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카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차표를 산 기록이 있어서 그 시간대 기차역 CCTV로 추적을 한번 해보는데 이 70대 변호사 조가 기차표를 사서 어떤 남자한테 전달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카메라 밖에 있어서 누군지 잘 안 보였는데 조와 허그를 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카이의 얼굴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예요. 영웅이자 스타였던 그가 용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TV에 나왔던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가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뉴스 속보에 뜬 거예요. 이자는 타인의 친절을 이용하며 무의도식하고 있다. 그는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며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대중도 당연히 놀랐겠지만 방송 관계자, 특히 제섭 라이즈백이나 리사 같은 가까이서 카이를 돌봤던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 다루기 힘든 괴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이 들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범죄를 저지르다니. 심지어 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카이랑 단둘이 지낸 적도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리사도 아찔했다고 합니다. 나도 큰일 날 수 있었겠구나 싶었겠죠. 카이는 이미 손도끼로 사람을 공격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만큼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날고긴다는 방송팀에서도 이 카이를 찾기 어려웠던 거 기억하시죠? 잠수 타고 갑자기 막 멀리 이동해버리고 하는 게 그의 특기였어요. 3개월 전에는 방송꾼들이 카이를 찾아서 헤맸는데 이제는 경찰이 그를 찾아다닙니다. 변호사 조가 죽은 채 발견되고 그 다음 날인 2013년 5월 14일 카이가 페이스북에 쎄한 글을 하나 올립니다. 남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 깼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입에서 쇠맛이 나는 거야. 누군가 나한테 약을 먹이고 성적으로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변호사 조와의 일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댓글 중에 최대한 빨리 그놈을 찾아서 손도끼든 뭐든 간에 손에 잡히는 걸로 때려주겠어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가 그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달아요. 좋은 생각이야. 자, 추가 피해자를 막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 미친 것 같은 인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치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하고 카이도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위해서 갖은 수를 씁니다. 긴 머리를 잘랐고 얼굴에 타투도 생겼어요. 그리고 5월 16일 목요일 필라델피아에서 한 스타벅스 직원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빠르게 달려왔지만 이미 카이는 떠난 후였어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고 판단하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 시외버스 정류장 대기 구역에서 드디어 용의자 카이가 발견돼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때 머리가 너무 웃겨요. 뽕이 잔뜩 들어간 여사님 머리 같거든요. 그는 잡혀가는 와중에도 어기적 이렇게 걸으면서 기자들이 다가와 이것저것 물으니까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랬어요. 응원해준 분들께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체포 소식을 제섭 라이즈백이 직접 방송에서 전합니다. 지난 2월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 카이는 웨스트 프레즈노에서 목숨을 걸고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오늘 한 뉴저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기가 발굴한 영웅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제섭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다고 해요.
카이는 계속 그 70대 노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면서 집으로 데려갔다가 자기한테 성적으로 몹쓸 짓을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기에는 카이가 제 발로 그를 다시 찾아가서 또 그의 집에 머물기도 했었거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웃들도 존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입을 모아 증언합니다. 또한 카이는 그를 정당방위 수준에서 주먹이나 팔꿈치로 때렸다 정도로 진술을 했는데 부검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그냥 때려서는 날 수가 없는 상처다. 거의 막 땅에다 눕혀놓고 발로 짓밟고 막 집 뭉갠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액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카이에 대한 재판은 며칠간 계속됩니다. 재판을 끝내면서 로버트 커시 판사는 카이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화약고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그 자유로움에 가려진 또 다른 무자비하고 계산적이며 냉정한 살인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카이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나를 살인범으로 취급하냐. 이러니까 강간범 8명 중에 7명이 혐의를 벗고 풀려나는 거다 하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그의 항소는 기각됐고 카이는 뉴저지주 최고보안교도소에서 57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걸 죽도록 싫어한 카이가 이제는 좁은 감옥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썩게 됐네요. 오늘 사건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손도끼를 든 히치하이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뽕이 잔뜩 들어간 여사님 머리 같거든요. 그는 잡혀가는 와중에도